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1%, 코스닥은 0.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외국인 및 기관들이 다 팔았죠.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이렇게 좀 순매수를 하고 나머지 업종 이렇게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시장 투자 심리가 좋지 않고 현재 시장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느냐? 지난번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내 기준금리를 2번 더 인상하겠다 이런 점도표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오면서 요 점도표 끄는 것과 맞춰가지고 하원에서도 상원에서도 계속 고강도 긴축 발언을 이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호주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렸고 또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올렸죠. 또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렸고 또 유럽연합도 이렇게 올렸죠. 또 그리고 튀르키예도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영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0.5%나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영국 한 6%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저렇게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좀처럼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낮았어 걱정이고 그래서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돈을 풀고 경기 부양책을 자꾸 펴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이외 다른 국가들은 지금 난립니다. 전부 다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난린데 그 근본적인 이 원인은 바로 이 돈 때문에 그렇죠. 이 경제활동과 상관이 없이 돈을 갖다가 풀어도 이렇게 너무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로 그동안 이렇게 시중에 몇십 년 동안 푼 돈만큼 단기간에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후폭풍이 지금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준 돈, 미국에서는 그냥 나눠줬죠. 우리나라도 미국만큼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전 국민들한테 쓰라고 돈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좋다고 받았었는데 그 후폭풍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면은 공짜가 좋아서 지금 쓰니까 좋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또 그게 생활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면 돈을 갖다가 다수가 나눠 가져버리니까 실제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조금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좀 받아본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게 됐고 그 결과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고물가로 다가와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가치를 다시 되살려 주려고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적어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돈이 회수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금리를 올리든 어떻게든 돈을 갖다가 끌어들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게 안 되죠. 정부에서 돈을 나눠줬다 손치해도 100%다 나눠준 건 아니고 돈의 대부분은 이 대출로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정말로 웃깁니다. 그 대출은 딱 액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을 대출을 하면 1억이다 이런 식으로 1억 딱 적혀 있죠. 그런데 그 대출의 담보가 되는 기초 자산은 시가로 평가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 집이 몇 억이다 몇 억이다 이런 거는 시중에서 이제 거래되는 그 가격이에요. 그러면 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게 아니라 물론 빚도 냈기 때문에 늘어났지만 이 시가가 이렇게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늘어난 만큼 부동산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줄이게 되면은 이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호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 시가가 이렇게 쭉 줄어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줄어든 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빚을 내줄 때는 담보 가치를 보고서 빚을 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줄어들어서 돈 가치가 증가하면 당연히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가격은 재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럼 담보 여력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 상환을 지금 이거 집을 팔아서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깡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깡통이. 돈을 갖다가 늘리기는 굉장히 쉬워도 줄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줄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심지어 여기에 약간 꺾인 부분이 있는데 저때도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많이 올리다 보니 시중의 은행들이 파산하니 뱅크런이 일어났냐 하면서 연준에서 급하게 나와서 보증을 쓰고 또 세계 각국 중앙은행 정부도 보증을 쓴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리기는 참 쉬운데 줄이기는 어렵다. 그런데 줄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평가되는 이 가격 시가, 거래되는 가격이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일본이 한참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거품 경제에서 잘 나갈 때가 있었죠. 거품이 터지고 난 다음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자산 가격이 돈이 막 거품이 사라지면서 막 파산이 일어나면서 돈이 빵빵빵빵 사라졌죠. 자산 가격이 급전지하로 떨어졌어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뭐 잃어버린 뭐 30년 뭐 계속 그렇게 20년 30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액면으로 적힌 빌려준 돈, 이 빚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아 있고 실제 이 사람들이 거품 가격이 이렇게 보유했었던 자산 가격이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면서 이 자산 가격이 다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거품이 있을 때는 이 자산 가격이 이제 고평가되니까 이걸로 이제 팔아서 빚 갚으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거품이 쫙 꺼지고 나서 보니까 자산 가격은 정말로 반대가 돼가지고 이거 뭐 다 처분해도 빚도 처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깡통이 되어버려서 여기저기서 막 돈이 증발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이제 저성장 그 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지금 돈이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늘었고 또 그 상당 부분이 빚인데 돈을 갖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이지 못하죠. 지금 조금 이렇게 줄인 거예요. 조금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조금 줄였는데 그 과정에도 지금 파산이 하고 지금 난리 났다고요. 어쨌든 물가가 안 잡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쓸데없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늘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줬죠. 정부에서 막 돈 찍어가지고 니 써라 니 써라 니 써라 하면서 돈 나눠줘 공짜로 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서 공짜로 돈 받아 먹었잖아요. 그 달콤했죠. 공짜로 받아 먹을 때 달콤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하는 높은 물가 있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출이 뭐 잘 갚을 수 없다, 뭐 수액 연체가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여기저기서 월급을 올리도 무슨 이야기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지금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막 생기는 겁니다. 돈이 늘어났다가 지금 자꾸 돈이 잘 돌지 않으니까 서로 지금 난리가 나서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돈이 줄어들 때는 좋은 뉴스 별로 없고 원래 이런 나쁜 뉴스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멀리 이렇게 쭉 보면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좋지 않을 때, 다 좋지 않을 때 우리가 물량을 하나하나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중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게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 부채로 되어 있는데 부채는 반드시 그 액면에 딱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행에 얼마 빌렸다 그건 딱 정해져요. 딱 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보면은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불과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있죠. 빚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보유한 자산 가격은 변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품이 빵 터지는 시기에는 저 부채 때문에 별거 아닌 내가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빚은 1억밖에 안 된다. 나머지 9억이니까 이거 상관없다. 이렇게 손치더라도 사실 얘는 좀 너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자산 가치가 꺼지려고 그러면 순식간에 반토막 빵빵 납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은 10억짜리가 5억, 3억 이런 식으로 훅 줄어들 수가 있는데 빚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게 돈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빚이 좀 있어도 되지만 줄어들 때는 그 빚이 또 돈이 늘어나는 시기에 내 자산을 불려줬던 그 고마운 빚이 돈으로 탁
작용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유동성 관리 잘 하시고, 항상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내고, 또 예기치 못한 최악의 경우를 항상 산정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탐욕이 너무 지나쳐서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은 한 방에 골로 가기 때문에 요 빚 관리 여러분들 잘 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돈이 늘어나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또 물가가 안 잡힌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긴축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외환 시장에서 보면 얘들이 지금 제일 빠르거든요. 지금 다시 또 나가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 금리 동결하고 뭐 오래 가겠나 됐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실제로 여기 생각보다 좀 길어질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지금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무조건 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중국하고 우리가 경상수지 뭐 적자가 났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중국하고 거래가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하는가, 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서 실제 물가가 오르고 있는가, 이런 상황도 좀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시장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고, 그 외 또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 와중에 기업이 뭐 돈을 벌고 실적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다 뭐 멈춰 있는 상태에서도 급성장을 한 그런 업종이 좀 있긴 하죠. 기업이라는 건 항상 그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기업들 보면은 실적이 좀 괜찮은 기업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멀리 보면 그냥 다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망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 현재 시장 분위기 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셔야 될 만한 게, 이거 지금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에 불발을 했다 그래요. 내년에 이제 다시 도전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흥국 지수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물론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우리나라로 뭐 돈이 들어오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 신흥국하고 선진국하고 돌리는 돈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보게 되면은 우리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불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꾸만 이제 그 규제를 갖다가 풀어라 공매도도 지금 무차입 공매도로 가고 뭐 이런 이야기, 외국인들 투자자 등록제 폐지하고 실제 우리가 폐지를 했지만 하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거기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조세 회피처.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한국에서 돈 빼가지고 밖에 해외 법인 만들어가지고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해외 법인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비자금 만들어서 해외로 돈 빼돌리기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게 누구 건지 모르고 다시 한국에 막 들어오고 막 이래 되면 시장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재벌들 돈 띵가먹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보려 했는데, 걔들도 검은머리 외국인이지만 외국인으로 들어오고, 외국인도 외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풀려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은 중소형주 작전주들 뭐 이게 거지 새끼들 들어가가지고 작전하니 많이, 요즘은 검찰에서 하도 조사하니까 좀 잠잠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멀리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들 있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뭐 세금 많이 내고 막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도 한 세금을 한 2대, 3대까지만 다 거치게 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 비율이 좀 높아가지고 그 기업이 그냥 국가 기업이 됩니다. 넥슨 보세요, 넥슨. 넥슨이 그 어떻게 뭐 나쁜 일이 있어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그 기재부에서 그 주식을 가져가 버렸죠. 그 기재부가 이제 대주주가 돼버렸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가져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조금이라도 이 길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길을 찾는 게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제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밖으로 비자금 만들어 놓은 거 많이 빼놨다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그 계열사 기업들 사겠죠. 그래서 재벌 3세, 4세들은 아마 이래 외국인들 지분이 아마 많아질 거예요. 분명히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흘러간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면에서 이제 수급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좀 풀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가면 제가 하는 이야기 뭐냐, 좀 불발이 됐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다. 왜냐면 물량을 좀 더 모아갈 수 있는 시간이 늘렸고, 우리 한국은 계속 이렇게 선진지수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 법을 바꾸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은 이제 편입이 된다고 어떤 좀 이야기 될 수 있어요. 뭐 내년 돼도 당장 되는 건 아닌데 시간 좀 걸리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생겼고,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세금, 뭐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관계 있지만,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아는 검은머리 외국인들 탈세하는 돈 있죠. 걔들이 자금 세탁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지금 길이 열릴 뿐 거예요. 자꾸 규제도 제외하고 있죠. 하여튼 멀리 보면은 다 괜찮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힘내자.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덧보잡입니다. 덧보잡. 우리 산업이라고 올라왔는데, 뭐 크게 비중 있는 종목은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때요? 탐욕 구간에 들어가 있죠. 그나마 한 종목 있는데 일단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오늘 대충 이렇습니다. 하여튼 뭐 주말 지나고 다음 주 되면은 뭐 또 다른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일단 이번 주는 뭐 대충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부채 이야기도 있고, 또 뭐 검은머리 외국인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선진 뭐 정식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특별하게 시장에 호재가 없는데 늘 말씀드리듯 지금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물량을 모아가기 정말 좋고, 또 오늘 카페에서 잠시 하나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 괜찮은데 예전만 못할 겁니다. 인구 구조가 그래요. 58년 한 개띠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한때 1974년, 뭐 75년 요때까지 뭐 신생아 태어나면 100만 명씩 되는 그런 시기는 지나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신생아 수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때마다 사실 이 58년 아니면 60년 이런 사람들은,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물론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겠지만 성장하는 과정에는 땡잡은 사람, 진짜 땡잡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위에는 뭐 좀 어려웠고, 이 사람들이 집을 사면 뒤에서 밀려 계속 집을 사는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집 가격을 올려줘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이제 돈도 좀 벌어놨겠다. 골프장 회원권 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회원권 사서 그냥 쳐요. 그러면 이 뒤 사람들이 또 밀려 넣으면서 골프장 회원권 가격 올려줘요. 이 아들이 1억 주고 샀다면 그게 지금 8억이 되고 막 10억이 돼요. 그럼 얘들은 공짜로 실컷 잘 치다가 회원권 싹 팔아먹고 놓으면 그냥 그건 끝난 거예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죠. 조금 재수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한 70년대 뭐 요때 태어난 사람들, 이건 항상 끝물이야. 항상 끝물입니다. 뭘 해도 끝물이에요. 얘들은 뭘 해도 재수가 있는데 얘들 뭘 해도. 그래서 이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도 들어가면 한 70년대 요때 분들 쫄따구 없어요. 쫄따구가 위에는 막 꽉 차 있는데, 상사들 위에 뭐 무슨 뭐 꽉 차 있는데 항상 쫄따구로 계속 일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쫄따구 한 둘이 들어오면 나이차가 쭉 나고, 또 얘들은 세대가 너무 달라가지고 갈구지 마라, 조금만 뭐라면 집에 가뿐다 이래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참 불쌍한 애들, 70년대 요 초반 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설프게 이 사람들 60년대 뭐 초 이런 사람들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똥 사고 난 거에 다 처분해야 돼요. 골프장도 기다리세요. 일본 골프장 망한 거 생각하면은 한참 더 기다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땡잡고 하여튼 요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부동산은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좋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해가지고요 2,500개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한 50 종목, 이렇게 한 250 종목만 하게 되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상장된 종목의 한 95%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250개 종목을 투자하면 된다고요. 이 중에서 괜찮은 거 투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하고 주식시장 양대 산맥이잖아요. 이 자산시장에서 어떤 게 지금 더 높아요? 어떤 게 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투자처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앞으로 훨씬 나은 겁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 60년대, 70년대,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초, 뭐 중반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 뭐 부동산에서 뭐 잘 됐다고 해서 야 자식 보고 니도 해라 하면 그 자식 폐가망신 지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만 조금만 이렇게 이해하고 접어 들어가게 되면은 투자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여튼 뭐 이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